네이버에서 개발자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A씨의 죽음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2022년 9월 네이버 개발자 A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사건이 세상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시점은 2015년 A씨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한 이후였습니다. 회사에서 나가라는 것 같아. 이래서 워킹맘은 죄인인가? 어린이집 졸업식 갔다고 뭐라 하더라. 그때부터 눈밖에 난 것 같아. A씨의 유족은 생전 직장에서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했다 라며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사는 연봉과 사내 복지로 유명한 회사 네이버. 그곳의 개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이유가 다름 아닌 워킹맘이었기 때문이라는 유가족들의 주장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대기업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다른 회사 분위기는 어떻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A씨를 위로하던 여론도 잠시 뉴스 기사에는 A씨를 향한 공격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A씨에 대한 악성 댓글이 늘어나자 자신을 같은 워킹맘이라 밝힌 한 직장인이 나타나 익명 커뮤니티에 이런 글을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녀가 묘사한 워라밸 좋은 회사에 다니는 워킹맘인 나는 드라마 미생에 나온 선지영 차장을 떠올리게 했죠. 모 기업 워킹맘의 죽음 그리고 나는 아직도 하루하루가 고되다. 엄마로서, 팀원으로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상 모자란 것 같고 경계인인 것 같지? 회사에서 아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뜨끔하게 되는 거, 엄마 모임에 못 끼면 우리 애가 소외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하원버스 놓칠까봐 뛰어다니는 거, 나 때문에 팀 회의 시간을 당길 수가 없는 거, 그냥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영원히 눈 감고 있고 싶다. 모 기업의 어느 IT 개발자 워킹맘 그녀의 자살 기사가 올라왔다. 직장 괴롭힘이었는지 우울증이었는지 이유는 알 수 없다. 어떻게 자식을 두고 자살을 할 수 있느냐는 댓글들. 갑자기 숨이 턱 막혀온다. 눈물이 흐른다. 그녀도 나와 비슷한 심정이었을까? 익명의 힘을 빌어 고백한 워킹맘의 솔직한 심경 글에는 지금까지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에게 아이가 조금 더 크면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응원과 위로의 말들을 남겼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말은 미생에서 선 차장 부부가 서로에게 건넸던 위로와 같았습니다. 소매가 좀 더 크면 나아질 거야. 미생이 방영됐던 2014년부터 현재까지 10년이 지났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2014년 한국의 출생률은 1.21명이었지만 2022년 한국의 출생률은 0.78이 됐으니까요. 한국 사회는 아이를 필요로 하지만 정작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한 환경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 이용률과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 말이죠. 최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육아 관련 조사에 따르면 45.2%의 직장인들이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 자신의 업무량을 남은 직원들이 나눠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도 쉽게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쓴다고 하더라도 업무량 증가로 인해 직장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받은 눈치와 압박이 복직 후 회사 생활에 그대로 반영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 업무 배치와 승진 또는 보상과 평가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응답이 3분의 1을 넘었거든요. 사망한 A씨의 유족들도 육아휴직 복직 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시작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도 문제입니다. 더 이상 육아는 여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이런 분위기가 직장 문화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거든요. 2016년 10%에도 못 미쳤던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022년 30%까지 빠르게 올라갔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근무 중인 직장인들이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남성은 아이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병원에 데려가는 일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인 것이죠. 한국은 OECD 국가 중 남성과 여성을 합친 육아휴직자 비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편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가장 꼴찌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제도가 가장 잘 마련되어 있는 곳입니다. 법으로 보장된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길고 유급휴직 기간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길거든요. 문제는 활용할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남녀고용 평등법상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데도 실제 처벌 사례가 적다 보니 해당 법안을 무서워하는 사업주가 별로 없는 것이죠. 결국 직접적으로 가해질 불이익이 무서워 육아휴직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여성이 육아휴직을 쓴다고 해도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돈입니다.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1년 동안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이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됩니다. 그런데 이 80이라는 금액에는 상한액이 걸려있어요. 내가 근무하며 받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봤자 육아휴직 기간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밖에 못 받게 되어 있거든요. 다행히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는 여성보다 높습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에 한하는 급여를 주게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또한 상한액이 2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4개월 이후부터는 그 상한 금액이 120만 원으로 50% 넘게 줄어들고요. 2021년 기준 직장인 평균 소득이 333만 원인데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50%가 넘게 임금이 깎여버리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겨 지출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워킹맘, 워킹데디로서의 삶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점점 낮아지는 출생률과 태어난 아이들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재 국회에는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육아휴직 월별 급여 상한액을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평등한 육아를 실현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 법안의 개수가 25건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정부에서는 재정 상황을 이유로 이런 법안들을 거부 중이에요. 심지어 얼마 전 여당에서 30세 전에 자녀를 셋 이상 둔 남성의 병역을 면제한다라는 엉뚱한 저출산 대책을 논의했다는 것까지 밝혀져 큰 논란이 됐었죠.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정책 비용으로 약 280조 원을 사용했지만 결국 아이 한 명 낳기도 힘든 국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것은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80조 원 중 출산, 난임 지원과 양육, 보육, 가족복지 등 저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던 예산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저출산 정책이라며 기획된 예산 대부분은 부동산, 융자 사업 그리고 저출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게임 산업과 만화 산업 등에 들어갔습니다. OECD에서는 육아나 보육에 직접 지원하는 예산만을 저출산 예산이라 부르는데 한국은 이 비율이 OECD 평균인 2.1%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한국과 달리 아이를 많이 낳는 프랑스, 스웨덴의 저출산 예산은 모두 평균보다 높았죠. 이 말은즉 부부를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 늘어나게 되면 한국의 출생률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국가가 돈을 준다고 해서 급격하게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돈 때문에 아이를 낳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적어도 이미 아이를 낳은 부부들이 태어난 아이를 잘 키울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과 육아의 갈림길에서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부부도 점차 줄어들 것이고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출산과 육아 후에도 나라는 존재의 일상과 자아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는 국가가 주는 사회적 확신일지도 모릅니다.